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법재판정에서 직접 보면 상당히 위압감 같은 걸 느낍니다. 딱 선고가 나니까 이렇게 딱 하신 거예요. 소름 쫙 돋으면서 그게 결국은 역사에 남는 장면이니까. 비상계엄 직후부터 우리 국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막아낸 거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결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어떠한 주장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처럼 값진 민주주의의 승리를 이끌어내기까지 광장에선 국민들과 정치인들이 밤을 지새웠고 헌법재판소 대신 판정안에선 국회 탄핵소추 법률대리인단의 변호사들이 윤 전 대통령과 마주한 채 치열한 다툼을 벌였습니다. 국민들이 모두 함께 지켜봤던 11차례의 변론기일. 계속해서 회자된 순간들. 대신 판정에 앉아있던 국회 측 변호사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무슨 달 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이 대목에서 왜 저 말이 나오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말하자면 내란이라는 실체가 없는데 내란의 프레임을 만들어서 호수의 달 그림자 같은 것을 만들어냈다, 공작했다, 조작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 아니겠어요? 비유도 적절하지 않고 실제와도 맞지 않고. 아무튼 이 호수위의 달 그림자 부분은 결국은 호수위의 달 그림자도 목격자다. 그걸로 정리가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권영빈 변호사님이 제가 옆에 앉았었거든요. 근데 권영빈 변호사님 딱 선고가 나니까 소름 쫙 돋으면서 눈물이 찔끔 날 뻔했어요. 그냥 순간적으로 막 딱 시간이 멈춘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느낌은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데 눈물을 참으려고 애썼습니다. 좀 눈물이 나오면 창피할 것 같아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딱 끝나서 옆에를 봤더니 우리 대리인단 중에 이원재 변호사님인데 눈이 뻘겋더라고요. 언제 들어도 시원하고 감동적인 15글자입니다. 당연히 8대0 전원일치로 파면할 것을 확신했지만 이 11시 22분에 이 주문을 15글자를 말씀하실 때까지 계속 긴장하면서 들었거든요. 또 그 왜 전공이 네. 이걸 제가 왜 집어넣냐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것도 막 그런 측면에서 좀 어떤 계고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 해서 저도 웃으면서 그냥 놔뒀는데 예. 그 상황은 기억하고 예, 계십니까? 기억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네. 네. 이거 완전 약속 대련 아니에요? 마치 뭐 연습하고 나온 것처럼. 사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 옛날 코미디 프로의 한 장면 같은 느낌, 서로 뭐 이렇게 주고받거니 하는 맞장구 치듯이 얘기하는 그 장면이 80년대 코미디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증인신문 과정에서 김용현 증인에게 본인이 증인신문을 한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전형적인 유도신문이거든요.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헌재는 파면 결정문에 12.3 내란 사태에 우리 군이 동원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위헌, 위법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탄핵소추 법률 대리인단의 변호사들 역시 변론 과정에서 비상계엄은 헌법 파괴 행위이자 민주공화국 전복 행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워낙 선명하고 증거도 명백하고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생방송으로 지켜봤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너무 쉽다고 생각했어요. 비상계엄은 국민을 향해서 촛불을 겨눈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내 생명권이 위협받았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2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되었으니 뭐 실제적인 피해가 없다라고 말하면 답니까? 이를테면 촛불을 거느고 나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면 근데 죽이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입니까? 그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은 진짜 국회로 모여든 시민들, 그다음에 거기에서 소극적으로 이렇게 임무에 임했던 그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국회가 빨리 계엄 해제 의결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예산안이든 탄핵이든 부정선거든 이 모든 것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비상계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국가 비상사태이냐. 그래서 이 쟁점들이 사실 크게 사건의 쟁점과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저희 둘이 막 고민을 많이 했죠. 많이 하면서 유튜브를 즐겨보신다고 하니까 우연히 이제 저희가 증거를 보다가 즐겨보신 유튜브를 발견을 했어요. 12.12 담화문에 있는 내용이 그 유튜버가 한 며칠 전에 한 유튜브 내용하고 굉장히 유사하더라고요. 지금 이 민주당이 뭘 했어요? 원전 생태계 지원금을 1,100억을 잘라버렸어 최근에. 반국가 집단이죠 이게.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버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누가 먼저 국정 마비를 시켰냐고. 그 다음에 검찰 특경비 특활비를 잘랐습니다. 587억. 이거 왜 이런 거예요?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왜 우리나라의 민주당은 간첩죄 개정을 반대할까? 형법에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하였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제 추측입니다만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실패를 하고 났더니 수습은 해야 되겠는데 사유를 만들어내야 되고 사유가 뭐가 좋을까를 고민을 하시다가 아마 이제 그런 쪽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그때부터 전략이 나오지 않았을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박근혜,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는 다른 이례적인 장면들을 연출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했고 전체 변론이 유튜브로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정에서 직접 보면 상당히 위압감 같은 걸 느낍니다. 그게 점점 더 심해지더라고요. 한 번씩 이렇게 테이블 이렇게 치기도 그렇죠. 하고. 예. 그리고 뭐 증인 쪽을 향해서 손짓을 하거나 또 쳐다보고 하면 상당히 위압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다시 2번 통화했다라고 바뀐 건 맞죠? 진술이 바뀐 건 맞잖아요. 바뀐 게 아니고 제가 그거를 윤석열이 바로 그 눈앞에서 째려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전에 잘 얘기했던 사람들도 증인으로 나와서는 입장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 김현태의 그 삐딱선 자체가 이 판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야 그래도 이 사람 좀 봐줘야 되는 사람 아닌가 그랬는데 좀 화가 났죠. 증거조사팀에서 이 방대한 수사 기록을 다 보고 일일이 증거 제출서란 형식으로 16번이 나갔거든요. 그 증거들에 대한 요지들을 다 정리해서 증거 제출서란 형식으로 만들어서 이제 쭉 제출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이 모든 서면들을 전체 대리인단이 다 일일이 검토하셔서 오탈자 하나까지 다. 저희가 그 매일매일 똑같은 상황에서 지금 새벽에 둘이서 같이 나오면서 12시에서 2시 사이 이 정도에 나가면서 이제 둘이서 기념으로 셀카 한 번씩 올 때까지 찍어놓고 셀카 찍고. 그때 그러면 이제 퇴근을 하시는 거예요? 보통 주말에도 계속 토요일 날을 회의하면 와서 이제 오후에 해야 될 일을 하고 일요일 날 이제 다시 아침에 나와서 이제 저녁까지 또 일하고.
단 한순간도 허투루 일할 수 없었던 몰입의 시간들. 감정을 절제하던 변호사들도 동요할 수밖에 없는 극적인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거짓말에 거짓말을 계속해 나가는데 결국 모순되고 부딪혀요. 어디선가. 그래서 그것들이 결정문에 고스란히 또 드러나 있습니다. 수사 기록에 이런 얘기는 전혀 나온 적이 없는 얘기인데 뭐 여러 가지 자충수가 있었지만 가장 큰 자책거리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재판관님들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제 기억에는 종이를 놓고 장관이 우리 두 분 경찰청장하고 서울청장에게 국회 외곽의 어느 쪽에 경찰 그 경력을 배치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하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뭐 숫자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딱 그 어떤 디타임이 되기 전에 너무 가까이 있지 말고 이렇게 외곽에 좀 그 배치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걸 제가 봤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아까 기재부 장관처럼 A4 종이 한 장을 받았다고 그래요. 네. 혹시 그거 보셨습니까? 예, 예. 제가 거기- 줬습니다. 제가 직접 줄 수 없는 상황이라 대통령에게 드려서 대통령께서 주고 아, 겁니다. 그래요. 네. 아, 이것도 증인이 작성을 해서 예. 증인이 전달한 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안가에서 있었던 일을 4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대통령과 김영현 장관과 조지호, 김봉식 4사람밖에 없어서 아무도 모르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때 김영현 장관이 나눠줬던 A4 용지는 뭐 찢어져 버렸다고 하니 세간에 나와 있지 않고 아무도 확인할 수 없는데 그걸 넘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 국회 외곽이나 이런 걸 경력 배치를 다 지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 아닙니까? 사실은 뭐 바보도 이런 바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곽종근 사령관한테 고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모두가 보는 그 자리에서 정말 이렇게 위축되지 않고 진실을 말해줘서 되게 고맙게 생각했고 약간 위기가 있었거든요. 곽종근 사령관이 그 말을 듣더니 갑자기 당황했는지 이렇게 돌아보는데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저랑 그 아이 컨택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걱정하지 말고 사실대로 얘기하라.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대통령님 지시다. 뭐 이런 지시를 했다고 공소장에 있는데 증인 이게 맞습니까? 대통령님과 김용현 전 장관이 저한테 지시한 내용을 참모들과 현장에 있는 지휘관하고 논의하는 과정의 내용이 그대로 써 있습니다. 오전 재판 진행 중에 대왕고래 기사가 그날 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심을 먹고 둘이서 이제 다시 추가 질문을 거기서 만들었죠. 몇 가지 팩트만 확인을 해도 적어도 대통령의 그 12.12 담화문에 그런 내용이 담길 수가 없는데 결국 이게 국정이 어떤 허위 정보나 거짓 뉴스에 따라서 상당 부분 운영된 거 아닌가라는 실망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죠. 그래서 이제 그 증인신문을 밤에 준비를 하면서 너무 저쪽이 주장하는 게 실제 객관적인 팩트랑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런 특정 사업 부분의 예산이 뭐 감액됐다고 해서 예를 들면 대왕고래 지금 뭐 경제성이 없다고 1차로 판단이 나왔지만 대왕고래 시추 사업 예산을 감액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된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2차 시추 예산이 없어지니까 네. 유전 개발이나 이런 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석유 개발에 네. 그쪽에는 국정 마비가 되겠죠. 그 부분에는 스스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대통령을 우리는 다시 한번 끌어내렸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연한 봄은 오지 않았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나 혹은 부정선거나 극우적인 아젠다들을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들이 향후에 5년,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우리 사회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 비상계엄은 결국은 그 국가 권력엔 헌법 파괴였거든요. 헌법 질서 내에서 주어진 권력이 헌법을 파괴한 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게 되게 심각한 거고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근데 그걸 막아낸 게 우리 국민들이잖아요. 국무위원 한 명이 자기 직을 걸고 온몸을 던져서 막은 국무위원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어요. 그 정도로 한심한 국무위원들이었어요. 근데 그 국무위원들이 지금 모두 다 지금 현재도 국무위원으로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한심하고요. 그래서 아직 내란의 잔불이 꺼지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평가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 윤석열 하나를 파면하는 걸로 끝날 수 없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란 세력은 지금 아직도 뿌리 깊게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지켜보고 또 회자되고 또 설명 듣고 했던 그런 민주주의적 가치, 헌법적 가치가 계속해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